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현대물리학 부분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으로 나눠서 한강좌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물리학의 두 번째 강의, 에듀캐스트 강의로서는 이제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은 14번째 강의는 양자물리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했던 사람이 돌턴이죠. 예. 돌턴에 이제 원자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해요. 예, 전자. 일렉트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원자 모델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돌턴은 그냥 어떤 원자라는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톰슨은 그 알갱이 안에 전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전자들이. 근데 마이너스 기를 갖다는 걸 알아낸 거죠. 마이너스 기를 가진 것이 박혀 있다가 뭐 어떨 때는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원자 구조를 알고 있었죠. 이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원자 핵. 예, 뉴클리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의 대부분이 가운데 몰려있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뭐 전자가 이렇게 있다. 예, 뭐 유명한 그 알파선 산란 실험 가지고 대략 그 원자론이 이게 1911년이에요. 훨씬 더 앞이고 지난세기고요. 그래서 11년에 러더퍼드가 대략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 여기까지 원자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 퀀텀이 뭐냐? 이와 이 원자론하고 따로 별개로 1901년에 플랑크라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에너지 덩어리로 어떤 물질뿐이 아니라 어떤 파동이라고 하면 어떤 파장이 있겠죠. 예, 파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있겠죠. 예, 진동수는 이제 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광속에서 나눠줘야죠. 예,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것만 강의도 1시간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흑체 복사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흑체 블랙바디죠. 책 교과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쉽습니다. 예. 블랙바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어떤 파동도 입자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입자인데 그 에너지가 핵심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일종의 가설이에요. 양자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수 류를 갖는 어떤 그 파동은 요런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흑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당시 흑체 복사를 여러 책을 보면 이제 자외선 파탄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왜 이걸 고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교과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외선 파탄 같은 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나눠야 되더라. 그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H는 가운동량
H하고 단위가 같아요. 예. 근데 H라는 게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H가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잘게 요 간격이 이제 뭐 H하고 관련되는 거죠. 하여튼 뭐 H하고 관련되게. 그러니까 양자화한다는 것은, 퀀타이즈 한다는 것은 연속인 물리량을 잘게 나누는 거예요. 잘게. 근데 그 간격이 H야.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작게 나눈다, 이런 걸 갖다가 양자화한다 그래요. 양자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다가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이제 갖고 본 거예요. 어떤 천재가 이걸 봤느냐? 보어가 본 거예요. 보어가. 1913년에 닐스 보어라는 양반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 당시 이게 추세라면은, 양자화한다고 하면은 이 전자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공동량으로 양자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어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운데가 원자핵이 이렇게 플러스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궤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궤도가 있어서요,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 궤도에 돌아야지, 요런 데는 이런 공간에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양자화한 거야. 다시 한 번요. 양자화.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연속인 물리량을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비를 내라 그런데 10,000원짜리로 내라 그러면 내는 회비는 전부 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으로 양자화되죠. 5,000원짜리 회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격이 H로 양자화된다고.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합쳐서 요런 원자 궤도를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 태양계 행성처럼 궤도를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재밌냐면, 이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해요. 여기 있던 놈이 이리 간다고. 아무래도 지금 플러스니까 이쪽이 더 위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을 갖다가 빛이 들어와서요, 이거 에너지를 주면은 올라가, 이렇게.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리 먼 데로 가. 그랬다가 올라가 있던 놈이 또 빛을 내. 이번에는 빛을 밖으로 내면은 에너지가 나가니까 더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들어간 빛만큼, 들어간 빛의 에너지만큼 받은 만큼 올라가고 내놓은 만큼 내려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천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것은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러 뜨죠. 그래서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근데 그 전에 잠깐 이제, 자, 그러면 수소원자, 저건 이제 보통 원자인데, 수소원자 경우는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등간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대충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전자가 여기 있던 놈이 이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여기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는 에너지 주의차가 더 크니까 이 에너지가 더 높은 놈이 나와요. 예. 근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요것이 첫 번째 궤도잖아요. 이걸 N1, N2, N이라고 쳐봐요. 왜 N이라고 하냐? 그럼 묻지 말고 그냥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해봐요. 그러면 그 1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번째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이건 어쨌든 전부 다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놈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이 규칙 있게 배치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빛도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는, 이때는
라이만 현상이 나중에 발견하는데, 나중에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빛은 관측이 안 돼요. 이게 좀 자외선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만 계열은 처음에 관측이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 보호 모델에서 요거 자 이게 두 번째 궤도예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는 요거는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 이거를 실제로는 발모라는 그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19세기에 이미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설명을 못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수소원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소원자가 이 진공관안에 예를 들어 수소원자가 1억 개가 있어. 관안에 1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개는 2에서 1로 갈 거고 그 중에 1500만 개는 3에서 1로 갈 거고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여튼 3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하는 놈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 빛을 받아본다는 거지. 근데 이제 발모라는 그 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자, 하여튼 수소를 이렇게 어떤 관에 넣어놓고, 하여튼 전극으로 이제 딱 이걸 키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 실험도 복잡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붉게 빛나요. 붉게 빛나, 이렇게. 붉게 보여. 마치 네온 사인 그 붉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즘을 이렇게 분광을 해본 거예요. 분광을 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프리즘을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 보라가 되어야지. 이쪽에 빨간색이 되지. 그러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빨간 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법칙이 봐요. 수열이에요. 분명히 이 간격도 뭔가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이 제일 많아서 그래. 빨간색 내는 게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보라 이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재보니까 2563 엉스트롬이에요. 요 파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수소원자가 1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라이만 계열이나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전자가 다 그 안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별짓 다 하는데, 통계적으로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오는 놈들, 요 놈이 빨간 빛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오는 놈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발모 수소의 알파선. 요걸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알파. 그 당시는 이게 발모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수소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소에서 프리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수소 알파선, 요게 수소 베타선, 이게 수소 감마선 이렇게 낸다는 거죠. 이런 어쨌든 이렇게 규칙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당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장작하게 발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보어가 이쪽 그 러더포드 모델을 살살 컨닝하면서 막스 플랑크 그 가지고 저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원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발모 계열은 라이만 계열은 쉬운데 이게 자외선 영역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발모 계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발모 계열에서 왜 이것이 이거보다 강할까요? 그건 당연히 3에서 2로 올 확률이 4에서 1로 올 확률보다 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옆집 놀러 갈 확률이 옆집 놀러 갈 확률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소 원자를 놓고 발모 계열 원소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알파가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 공간의 성운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다 발모 알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563 옹스톱이 강하게 나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보어가 이 발모 계열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요. 예. 그러자 이제 1924년에
드 브로이라는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가 어떤 입자는 팔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물질 팔아 갔는데, 그러니까 운동량 P를 갖는 그 입자는 이런 파장을 갖는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또 이론을 내요. 그러니까 1901년에 플랑크가 어떤 파동은 입자로 간주하잖아 말이죠. 파동은. 그랬는데 이번에는 입자를 또 파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긴 참 그런데 우리가 입자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덩어리 당구공간 나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에너지 덩어리로 이제 파분 웨이브 패킷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동일시 볼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원자 세계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파동은 입자로 볼 수 있고 입자는 파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그게 그거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물질의 이중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담으로 어떤 입자는 월수금은 입자로 행동하고 양자로 화목토는 파동으로 행동한다. 그 농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동네에서 우리 사는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당구공은 당구공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파동하고 입자가 이제 원자 세계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의 이중성이 이제 확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든 파동함수를 여러분이 앞에 공부 충실히 하시는 분들은 다 파동함수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뭐 여러 개 이거의 적분꼴로 나타내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파동함수는 이런 꼴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 가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 가설은 그러니까 입자는 사람마다 이건 뭐 다른데 전 최소화해서 하여튼 파나 입자는 같다. 그 다음에 뭐 보어 모델은 옳다. 그 다음에 입자는 그러니까 이런 파동함수로 기술되는데 이것은 좀 복수함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소수 요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요 파동함수의 그 제곱만 의미가 있어요. 이 자체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뜻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더 공부해보면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 확률이라 생각을 하자. 예.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공간에서 이걸 갖다가 접근해주면 이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입자의 파동함수가 있으면 그 파동함수의 그 제곱은 공간에 접근한 값은 1이다. 어딘가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로 나타내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 다음 세 번째 가설은, 이 파동함수에다가, 어떤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오퍼레이터. A라는 오퍼레이터 갖다 파동함수에 갖다 붙이면은, 어떤 값을 주는데, 이걸 아이겐밸류라고 그래요. 고유치라고 해요. 독일어가 몇 개 남아서 계속 남아있죠. 아이겐은 독일어죠. 고유하다는 뜻이에요.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겐밸류. 뭐, 브렘슈트랄룽이니, 뭐, 슈트랄렌이 이렇게 빛나다. 독일어 그런 뜻인데, 전자가 이렇게,
제동하면서, 그 제동 걸면서 내는 빛을 슈트랄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가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에 오퍼레이터를 붙이게 되면은, 그 같은 파동함수 앞에 어떤 이런 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이걸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든 각운동량이든 그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 가설을 만들자면 6개도 만들고 여기 만드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그냥, 요러한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동은 이런 꼴로 주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슈레딩거 얘기입니다. 슈레딩거. 그래서 또 슈레딩거라는 천재가 20년대 후반에 바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내는데, 그 방정식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같이 유도해 보겠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죠, 뭐.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파는 이런 입자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H바이 나타날 수 있어요. H바는 2파이분 H죠. 예. 그 다음에, 입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 파동 그 앞에 복습하면 이거 수식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i에, PR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H바가 나갔으니까, 예. 예, 그러면 한번 오퍼레이터를 이제 한 번씩 볼까요? 자, 이런 가설을 했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P 운동량의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파동함수에 붙이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델 사인은 뭡니까? 델 사인은 H화분의 I 델 사인은 P 이게 되죠. 요거를 미분하면은 여기 튀어나오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걸 염두에 두니까 P가 나오게 하려면은 P 오퍼레이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P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H 바에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요거면은 여기 P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제거한 거죠, 지금. 요거를 제거한 거죠. 예. 그래서 P 오퍼레이터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에너지를 꺼내는 걸 우리가, 요거는 그 운동량을 꺼내는 거고, 에너지를 꺼내는 걸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기서 요거 미분해서 E를 꺼내려면 T로 미분해야죠. T로 미분해야 이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HOP는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H 오퍼레이터는 EM분의 P 오퍼레이터의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 푸사이를 걸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 양쪽에 여기다도 푸사이를 놓고 여기다 푸사이를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위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니까 그 이중성에다가 그 양자 가설 그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이거 옛날 상대론적인 건 아니고 뉴턴이안한 그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양자화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하고 싶은 이제 수소 원자를 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운동량도 생각할 수 있죠? 예. 205. 가운동량 오퍼레이터는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뒤에서 쓸 거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R 곱하기 P 오퍼레이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쓰게 된다. 예. 그러면 그럼 이제 수소 원자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가 P하고 R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에만 관련된 놈이 있고 공간에만 관련된 놈이 있고 이렇게 놓고서 한번 슈레딩거 방식을 시간에 상관없는 거, 시간과 상관이 있는 거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타임 디펜던트죠. 이게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거기서 소문자 투 사이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이제 유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은 타우에 IH 바에 d 타우 dt는 4분의 1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단순화했어요. 하나는 그냥 1차원만 생각했어요. YZ 생각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타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타우는 지금 사실 마이너스 h바분의 IT지요. 아까 그 푸사이 공식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깔끔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H분의 EM. 여기서 위치 에너지도 도입을 한 거죠.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X로 정리했고, 위치 에너지는 원래 여기 있는 거죠. 해밀토니안 원래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타임 인디펜던트 그 폼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건 1차원인 거죠. 2차원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차원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든 하여튼 밖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야 시간에 관계없어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소 원자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우리가 이런 꼴로 쓸 수 있죠. 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헬름홀츠죠. 헬름홀츠 방정식이죠. 그래서 헬름홀츠 방정식은 구대칭일 때 우리가 해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요 U에다가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 R분의 2자승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수학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 수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 수소 원자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편미분방 정식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자,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요령은 전과동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 수식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읽는 거 뭐가 다르니까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이 푸사인은 R이니까 R 세타는 파이죠. 수소 원자는 구대칭일 거 아니에요. 원자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R만의 함수와 방향의 함수 세타 파이 이렇게 놓는 거죠. 이거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그래요. 예. 이 두 개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저 방정식은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이건 좀 번거롭지만 한 번은 꼭 써야 되니까 멋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헬름홀츠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좌표로. 예. 이거 그냥 산수예요. 이건 뭐 열심히 그냥 계산하면 나와요. 이게 뭐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거 해법이 더 잘. 근데 이 두 편미분 방정식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ssociated 르장드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건 Associated 라게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어소시에이티드는 원래 르장드르 방정식에서 조금 변형됐다는 얘기죠. 예, 라게르 방정식이 조금 변형됐다는 얘기인데 이 답이 잘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이 어떤 숫자, 정수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이 답을 구해보면은 R은 N하고 L이라는 어떤 정수에 의해서 전개되고요. Y는 L하고 M, EL 같은 애예요. 그래서 두 L하고 M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N이 항상 L보다 커요. 예, 그리고 항상 양수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M이 L이랑 같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방정식이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저 조건 때문에 수소원자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보이지도 않잖아, 우리가. 근데 그 안에 전자의 그 에너지 배열을 우리가 저 미분 방정식 조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갈게요. 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저 숫자를 만족해야 되는데 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N, L, M을 생각해 보는데 M이 하나면은
L은 0밖에 없어요. 양수인데 작아야 돼. 이거 같아야 되니까. 예,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N이 2면은 L은 0하고, 이 경우는 M은 0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L이 1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M이 마이너스 1, 0, 1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L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군동량에 관련돼요. 근데 가군동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자가 이 양성자를 돌면은 이 가군동량인데, 이 가군동량. 근데 마치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처럼 이 전자 자체도 또 이 스핀이 있어요. 그 스핀이 우리가 전자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핀이 또 각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핀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잘 써야 되겠는데. 하여튼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뭐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n equal 1일 때는 전자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n이 2일 때는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개 해서. 그러니까 n이 2고 0이고 0이고 스핀이 두 개인 놈이 스핀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요런 게 두 개가 있고 2, 1,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고 2, 1, 제로가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2, 8 그 다음에는 1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해 주냐면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수소원자에서 첫 번째 궤도는 이게 n equal 1이라고 아까 시작해 도입했잖아요. 여기에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세 번째 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미분 방정식 조건 때문에. 신기하지 않아요? 표미분 방정식 조건 때문에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세 개가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실제로 맞대니까 또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 공부하면서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이유예요. 그 다음 n equal 3에는 이게 해보면 알지만 18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수소원자 그 방정식은 헬름홀츠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푸는데 하나는 라게르고 하나는 르장드르인데 르장드르의 조건은 이거고 라게르의 조건은 이거다. 그래서 이게 L이 1이면은 0밖에 허용이 안 되고 N이 2면은 L이 0, 1에 해당되는데 M은 또 L이 1일 때는 마이너스 0, 1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전자는 또 스핀 업이 있고 다운이 있기 때문에 요게 다 두 개씩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2개 N이 2일 때는 8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2개, 8개 그린 것이 사실은 수소원자 양자각 구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여기 미세 구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스핀 때문에 이제 스핀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소원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중. 예, 그리고 미세 구조라고 해요. 파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원래 가만히 있는 수소선도 또 이 자기장을 걸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걸 제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 제만 효과도 또 어느 말로 써요. 어느 말로 써요? 제만. 전자가 스피닝이라고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미세 구조가 있고 어느 말로 써 제만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의 모든 성질을 다 알아요. 네, 우리가 헬륨만 돼도 삼체 문제가 돼서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 수소 경우는 쉽단 말이죠. 우주의 4분의 3이 수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양성자 스핀하고요. 양성자도 자전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하고 스핀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 도는 방향이 반대인 것이 에너지가 더 낮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 전자가 돌다가 헷갈려 돌아서는 그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차이인데, 에너지가 작으니까, 델타가 작으니까 진동수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파장은 커. 파장은 크다고. 얼마나 크냐? 21cm라면 21cm라는 전파가. 수소원자가 우주 공간에 뭐 한 1억 개쯤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는 21cm 전파를 낸다고요. 요 양성자와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라 그래요. 아까 저 미세구조 하이퍼를 더 붙여.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전파 천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것이 21cm 수소파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에듀캐스트 교재는 거기까지 안 가요. 하이퍼 파인 스트럭 거기까지 안 갑니다. 아주 기본만 해줘. 그런데 아주 커밍 어트랙션이라는 거지. 예고 프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소원자를 이렇게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더 양자각 가지고 또 어디 기술하느냐 그걸 해야죠. 자, 그런데 아까 흑체 복사 곡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을 보면은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별의 표면적에 밝기가 비례하겠죠. 별이 크면 빛을 많이 내니까 표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 여기 내적업에 비례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흑체 복사에서 왔어요. 흑체 복사에서 플랑크가 증명한 교과서 잘 보면 흑체 복사에서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A라는 별이 B라는 별보다 2배 커. 온도도 2배가 높아. 표면 온도도. 그럼 몇 배 밝겠어요? 4배 밝은 데다가 크기 때문에 4배가 밝고 온도 때문에 16배가 밝은 거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4니까 64네. 64. 이렇게 민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별의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성단이 있어요. 성단. 별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얘는 온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제 밝기는 대략, 그러니까 이 밝기는 겉보기 밝기는 아니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그냥 성단 대충 다 같은 거에 있으니까 얘는 요 정도 된다. 전부 찍는 거죠. 요 놈은 여기네. 그 쭉 다 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별이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밝으니까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로그니까. 예. 직선이 대략 나오겠죠. 그런데 묘하게 여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몰려있는 거를 갖다가 주계열이라고 해요. 주계열. 메인 시퀀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뭘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온도도 굉장히 높아. 이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무지 작은 거죠. 이런 것들은 외성이라고 해요. 외성. 드워프라고 그래, 드워프. 예. 백설공주 7난장이 할 때 외성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온도가 낮은데도 밝아요. 낮은데도 밝아. 얘는 거성인 거죠, 거성. 자이언트인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대부분은 여기 있고 주계열에 있고 둘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헐츠스프로 러셀인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춤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 허츠스프랑 러셀 다이어그램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로그 L이면 로그 T가 이쪽으로 증가해요. 그래프가 축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가 메인 시퀀스고, 여기가 자이언트고, 여기가 작은들, 드워프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천문학자들이 그리는 HR 다이그램이고, 이걸 줄여서 HR 다이그램, HR고, 저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물리학인데. 자, 그런데 별의 진화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근데 자, 지난번에 천체 물리학에서 별은 압력과 중력이 딱 비겨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력과 중력이 비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축태압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축태압력. 디제너레이트 프레셔. 자,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많은 지하철을 타면 압력을 받잖아요. 압력을 받는데, 이거는 온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태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T의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도의 함수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축태압력이 뭐, 익스포네셜, 뭐, 좀 막 방정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써있는데, 여기 아무리 들어가도 T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요? dPdr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 로, 이거 써가지고 항성 구조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옛날에 별이 안정됐던 이유가, 이 안에서 압력이 이렇게 밖으로 밀고, 중력이 잡아당기면, 이게 평형을 이룬단 말이죠. 평형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별 확 줄여놔봐. 줄여놓으면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P가 이기냐 G가 이기냐 이건데, P가 이기면, 압력이 이기면 별이 커지는 거고, 중력이 이기면 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 한국말로 합시다. 누르면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가 상승하면, 왜냐면 기체압력이나 복사압력으로 지배되니까, 누르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바깥으로 더 밀어내. 그러니까 P가 상승을 해. 그러니까 P가 상승하니까 P가 G를 이기니까 다시 커진단 말이죠. 누르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을 갖다가 심히 심심하셔서 한번 누르면 다 된다. 별을 느리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니까 중력이 이겨요. 그러니까 느리면은 중력이 이기니까 수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려도 제자리 찾아가고, 눌러도 제자리 찾아가요. 이 불덩어리가 생명체처럼 지 온도 조절을 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은 원자로인데, 원자로가 기가 막히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축태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하철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수소가 헬륨이 되고, 뭐 헬륨이 네온 마그네슘이 되고, 뭐, 헬륨이 탄소, 질소, 산소 핵이 되고, 그 다음 네온 마그네슘 핵이 되고 하면은 이 안이 어떻게 돼요? 막 다져진단 말이죠. 그럼 막 우리가 많은 지하철에서 느끼는 압력이 등장을 해요. 별이 나이가 들면 축태압력이 등장을 하는데, 축태압력은 온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젊은 별이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을 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이 상승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깨져요. 그러니까 별도 나이 들면 동맥경화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별이 한번 막판에는 좀 막 별이 맥동을 하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한번 수축했을 때 내부 온도가 상승을 해도 압력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해서 밀어냈는데,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이 압력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왜? 압력이 온도의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계속 쥐어짜게 되니까 온도가 폭주를 해갖고 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막판에 되면 원자로가 막, 그 핵융합로가 신나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잠시나마 살아보려고 별이 팽창을 해요. 온도를 떨어뜨려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지. 자연과학에서 100%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축태압력이 장악하면 100% 장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0, 70% 장악한다든가, 그럼 아직 여전히 30% 다른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이 막판에는
다 수소, 헬륨으로 점점 핵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폭주를 하게 돼요. 폭주를 하게 되면은 별이 한번 커진단 말이야. 그게 이제 표면이 이제 커지는 거성이 돼요. 근데 거성이 되면은 별은 적색 거성이 돼요. 예. 자, 그래서 별이 지금 이쪽 부분은 붉은 별이에요. 이쪽 부분은 파란 별이고, 여기는 붉은색 별, 적색 별, 여기는 청색 별이고, 이 가운데는 흰색 별이에요. 백색 별. 왜냐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빛이 합쳐지면, 빛은 가산원화이 되면 흰빛이 돼요. 예. 물감은 검정색이 되지만. 예. 그래서 대략 이쪽, 이건 왜 그러냐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플랑크 곡선에서 유도되는 비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 법칙. 이건 대략 람다 t를 곱하면 0.3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의 온도가 3000도, 표면으로 3000도면은 3000이면은 그 람다는 뭐가 될까요?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겠네, 그죠? 그죠? 300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센티미터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푸른색 쪽인 거죠. 네. 그래서 대략 이 공식에 의해서 이쪽 온도가 높아지면은 여기는 붉은색, 여기 온도가 이리 증가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붉은색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붉은색 쪽으로 가요. 예.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쪽은 이제 푸르스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색인데 적색 거성이 돼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순식간에 가요. 왜? 여기 별이 없으니까. HR도를 찍어보면 여기 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식간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또 외계의 다른 행성에 갔는데 그 외계인들을 보니까 중학생이 없어. 거기 한 명도 없어. 몇억 명이 사는데 중학생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외계인 한 명의 인생에서 중학생 시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별에는 중학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이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별에 딱 내려서 보니까 거기 외계인 1억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 없다는 것은 그 외계인이 일생에서 중학생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을 가는데 아까 축현력이 장악을 해서 폭발하려고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등치를 키운다니까요.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적색이 되는 거죠. 적색 거성이 됐다가 여기서 폭발하면은 끝나는 거고, 폭발 안 하게 되면 이제 살살 식어서 다시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백색 거성이 돼서 별의 일생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의 일생의 거의 90% 이상을 주계열에서 살고 막판에 잠깐 갔다가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진화는 HR 다이어그램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우주의 진화를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빅뱅 이론하고 이제 합쳐서 한번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의 4승도가 수소 원자가 우주에서 이온화되는 물질 우주 공간에서. 근데 10의 7승도가 되면요, 이제 한 1000만도 정도가 되면은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핵융합. 자, 핵융합이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다 공을 놓으면 굴러내려오죠? 이쪽에다 놓으면 또 역시 굴러내려오죠. 여기가 제일 안정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자는 수소나 헬륨같이 작은 것들은 마치 이것처럼 철을 향해서 계속 커져요. 커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핵융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핵 분열이에요. 이게 우주의 진화의 방향이에요. 왜냐? 에너지 준위가 더 낮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 남는 에너지를 다 내요. 이걸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에너지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핵융합이 있고 핵 분열이 있어요. 영어 단어도 비슷해요.
이거는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그러고, 이건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해요. 헷갈린다. 그러니까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수소나 헬륨은 원료 구하기가 쉽잖아요. 바닷물 전기 분해하면 다 수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융합을 해서 이쪽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내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면 발전되는 양보다 우리가 그 융합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료 구하기는 쉬운데 핵융합 발전소 에너지를 더 갖다 꼬나 박아야 돼요. 핵분열은 에너지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라늄이나 이런 동위원소, 뭐 물론 자연의 다 원소는 분열하지만 빨리 분열해야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까 그런 동위원소들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구하기만 하면 이거는 뭐 제어를 해야 돼. 지 스스로 막 열을 갖다 놓으면 막 반감하니까 오히려 제어를 해야 돼. 제어봉을 넣고 막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은 돈이 안 들어가요. 원료 구하기 힘들고. 근데 오늘날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핵 에너지는 핵 분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주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정말 핵융합 에너지예요.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그래서 이 태초 별 안이나 태초 빅뱅 시에는 1000만도가 넘으면은 수소원자들이 헬륨을 만들어요. 4개의 수소원자가 헬륨 원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핵융합이에요. 이게 바로 이쪽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용할 줄 알아요.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쪽 핵분열로 만든 그 원자폭탄은 이건 원자폭탄이고 애토믹 밤이고 하이드로젠 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안을 가운데 넣고 그 원자폭탄이 터져서 핵융합 온도를 올려서 다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드는 거를 수소폭탄이라고 그래요. 그 에치밤은 완전히 또 약간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아까 별이 뭐라 그랬어요? 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해와 같은 경우에 이 바깥의 온도가 대략 600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데 1000만도가 되는 데가 반드시 어딘가 있어요. 우리 핵 중심에. 여기서 이제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빛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만 년 걸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하여튼 나와서 비로소 여기 와서 이제 해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해 구조거든요. 우리 해는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니까 그 다음 과정을 가진 않아요.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0만 도가 되면 핵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 같은 거는 수소나 헬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심 온도가 1000만 도가 안 되니까 점화가 안 돼요. 학술 용어가 점화예요. 마치 불을 딱 켜서 붙이는 것처럼 별이 에너지가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그니션 템퍼러처라고 그래요. 1000만 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목성은 점화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구는 당연히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핵융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니시스가 뭐냐, 창세기가 뭐냐. 그러니까 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에서 이제 원지 태양은 굉장히 밝아요. 지금 태양보다. 밝으니까 가벼운 원소들 다 불려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다 밖으로 나가고 무거운 이제 산소나 규소나 이런 것들 흙의 성분이 되는 거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주위에 있는 수성, 금성, 화성, 지구, 화성, 목성은 지금 화성까지는 흙덩어리고 목성, 토성부터는 커다란 수소, 헬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만들어질 때 흙덩어리들은 안 불려나가서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지구도 대기가 마찬가지 원리예요. 수소는 거의 없잖아. 가벼우니까. 헬륨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구 중력이 붙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만도가,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이제, 자, 태초로 가볼까요? 자, 이 지식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 내부로 들어가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나, 우리가 이때 빅뱅이 있으면은, 빅뱅을 계속 거슬러 가면 점점 우주가 작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젠가 1000만 도가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었겠죠.
그 우주가 태어나 빅뱅하고 나서 1000만도로 갈 때까지, 예, 1000만도로 갈 때까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4개의 수소가.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타나냐? 그래서 저기 태초에 양성자는 많이 태어나요. 예, 그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책을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만큼은 설명을 많이 좀 해놨어요. 거기 뭐 수지라든가, 미국 여자 이름이죠. 슈퍼시메트리라든가, 뭐, GUT라든가, 뭐, 좀 설명을 해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가 1000만도가 됐을 때, 마침내 헬륨이 이제 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1000만도가 됐으니까. 자,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우주는 4분의 3이 수소로 돼 있고, 나머지가 헬륨으로 돼 있고, 나머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하필 수소가 4분의 3이냐?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이 4분의 1이 만들어졌을 때 온도가 1000만도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럼 이게 빅뱅 직후 언제냐? 빅뱅 직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와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 받은 그 물리학자가 쓴 책 제목이 The First 3 Minutes. 태초의 3분간, 처음 3분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인버그라는 분은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 제가 유학할 때 우리가 이제 애스트로피지컬 런치라고 해서 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교수들이 샌드위치 갖고 금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먹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와인버그가 자기 책이 너무 처음에 잘 팔려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학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3분간이라 그러니까 저 성인용 책인 줄 많이 샀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교양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그러니까 이제 입자 물리학까지, 양자 물리학까지 이제 바탕을 두어서, 우주 설명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잡다 해서 제가 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별의 내부에서나 우주 태초나 1000만도가 돼야 수소가 헬륨으로 모여서 핵융합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별은 내부가 1000만도가 돼야 점화가 돼서 빛나는 거고, 우주는 태초에 수소가 태어나서 1000만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헬륨을 안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와 헬륨이 이제 계속 자연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제 빅뱅으로 태어나서, 그 빅뱅에서, 처음에는 이제 빛들이 워낙 우주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Radiation Dominated Era라고 써있어요, 교과서에. 복사가 우세한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Matter Dominated Era로 넘어와요. 물질 우세기로 넘어오고, 물질 우세기에서, 그때 이제 넘어갈 때 물질 우세기로 들어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퍼지기 시작을 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때 퍼져나온 빛이 아니고 그 복사 우세기가 지난 다음에 퍼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가 관측을 해서 연속 창승 우주론이 아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그걸 증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별이 생기는데, 우리 태양은 2세대 별이에요. 1세대 별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요. 1세대 별이 중앙에 이제 핵융합을 계속해요. 1000만도가 넘고 1억도가 넘으면 헬륨에서 또 탄소까지 또 만들어. 그래서 이런 별 다 만든 별이 초진성으로 뻥 터져요. 축태압력 때문에. 터진 우주 공간에 탄소나 질소, 산소 같은 거 쫙 뿌려놔. 그리고 태양계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탄소, 질소, 산소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빛나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흙덩어리로 태어나고, 그 흙덩어리 중에 우리가 이제 수성, 금성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헤비터블 존이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 그게 지구, 화성에 해당돼요. 우리 태양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진화를 한 거죠. 진화를 하는데 탄소, 질소 같은 그 금속이 많아. 천문학에서는 다 금속이라고 그래요. 수소하고 헬륨이 아니면 다 금속이라고 그래. 그 일반에서 말하는 금속하고 좀 틀려요. 그 금속이 많으니까 생명체가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별에서 왔어요. 다 별의 그 먼지, 별의 잔해에서 재활용된 거야. 예, 그래서 그 창세기가 그렇게, 과학적 창세기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한두 시간 강의 가지고 현대 과학을 다 그걸
복습할 수 있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 안 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 맛보기만 한 거예요. 맛보기만 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직업으로 열심히 하든 재미로 하든 한번 태어났다 가는 세상 그 우주의 원리를 안다는 건 참 즐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알찬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에듀캐스트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